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그리고 더탐사가 함께하는 시사톡톡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두 분의 패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우리 민들레 이명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우리 조국 백서의 공동 저자시고 또 IT 전문가시죠. 우리 박지훈 대표님 오랜만에 같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조국 장관이 다시 전국에 또 태풍으로 요즘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조국 백서의 저자기도 하고 그 포렌식 전문가로 검찰의 그 포렌식 수사의 문제점들 누구보다 이제 아주 전문가로서 날카롭게 그 문제점들을 분석을 하셔서 관심을 모았던 우리 또 박지훈 대표님 오랜만에 함께 했는데 한번 이 조국의 죽이기의 문제점들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민들레 홍보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우리 정론직필, 그래서 이번에는 대한언론, 대항언론으로 또 민들레에 또 새로운 의미를 또 부여하셨습니다. 네. 새롭게 부여한 것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창간할 때부터 저걸 표방을 했었죠. 대한 언론. 그러니까 한국 언론, 모든 한국 언론에 대한 대안이고 또 이른바 대한 언론이라고 불리는 또 매체들이 있죠.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 또 그런 대안에 대한 대한 언론. 또 대항 언론이라 하는 것은 역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력 언론들이 특히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공론장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언론들에 대해서 그런 거대 언론들에 대한 대항 언론이다. 네, 그렇게 저희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죠. 네. 주요한 좀 현안 저희 더탐사 민들레에서 보도할 때마다 항상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더탐사가 아니었으면 또는 민들레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라고 하는 우리 시민들의 응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대한 언론을 넘어서 대항 언론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민들레에 대한 후원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들레가 지금 이제 유튜브 서비스를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민들레 유튜브 있는 걸 모르는 시민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도 지금 더탐사가 민들레 TV를 통해서 동시에 송출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서서히 민들레 TV로 찾아오는 분들도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서 뭔가 일을 하시면서 그 민들레 텍스트로 된 뉴스를 읽기 힘드신 분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민들레 기사를 클릭하시고 귀로 들으시면서 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들레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유튜브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국 이 죽이기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석 넘어가 보기 전에 최근에 경찰이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수개월째 그 압수수색 이후에 좀 숨을 죽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또 칼집에서 칼을 꺼내고 민들레 더탐사 취재진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바로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우리 민들레 지금 이제 에디터이고 편집인을 맡고 있는 김호경 국장 그리고 또 우리 경영을 또 맡고 있는 허경혜 이사 우리 더탐사 방송에도 꽤 나왔죠.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피의자로서 경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9시간 이상의 장시간의 조사였고요. 1월 26일이었습니다. 민들레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지금 한 5개월이 지나고 있죠. 5개월 동안 또 어떤 식으로건 계속 좀 수사를 해오고 있었구나. 그리고 뭔가 지금 기소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들레에 대한 2명 지금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서 저희 더 탐사의 최영민 대표도 서울경찰청에서 네. 불러서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일단 최영민 감독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인 이제 묵비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언론으로서 해야 될 정부가 은폐하려고 했었던 사회적 대참사의 이제 명단을 공개한 것을 범죄시하는 이제 경찰 조사에 항의하는 차원, 그리고 언론사로서 당연한 제보자를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이걸 이제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질문해야 될 건 다 질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전, 오후 이어서 상당히 장시간 동안 굉장히 최영민 대표를 좀 힘들게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민들레 이 명단 공개에 대한 이 경찰 수사는 이 뭐 정권 차원에서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뒤에는 물론 이제 권력, 또 검찰이 있죠. 네, 어쨌든 지금 경찰이 뭐 어떤 이런 뭐 일선에서 이런 악역을 맡고 있는 건데요. 어제 이제 우리 조사를 받고 나온 우리 허경혜 이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이 물어보기를 명단 공개가 정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또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한번 되물어 봤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그런 대참사, 사회적인 대비극에 대해서 그 참사를 처리하고 은폐하는 데 대해서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같은 수사를 경찰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정당하다고 보느냐. 그리고 이 같은 작은 언론사를 상대로 샅샅이 조사하는 것이 그런 일에 경찰 인력을 대대적으로, 그것도 최정예 인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를 이런 정도의 일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을 하는 것에서 경찰로서의 어떤 민중의 지팡이가 되겠다고 했던 청운의 꿈을 품고 경찰에 투신한 당신들은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참 씁쓸합니다. 네, 저희 연합뉴스에서 저희 민들레하고 더 탐사에 대한 그 명단 공개 관련된 수사, 아주 간단한 그 단신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저거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이제 뉴시스라고 하는 다른 통신사에서 조사 이 내용을 보도한 기사는 바로 앞부분에 화면이 있는데요. 우리 민들레가 내놓은 입장문을 그래도 뒷부분에 붙이기는 했습니다. 사실 연합뉴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러네요. 뉴시스는 이제 입장문을 통해서 민들레 입장을 뒤에 붙였군요. 그래도. 그나마 저거를 뒤에 입장을 전했죠. 근데 반면에 연합뉴스는 저렇게 일방적으로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의 입장에서만 지금 이제 전하고 있죠. 우리가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또 문의가 왔습니다. 민들레 입장을 좀 들어보겠다고. 우리 연합뉴스 쪽에서. 이제 경찰서 출입 기자가 연락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했죠. 이것도 수사의 여러 부당한 측면, 우리 민들레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것이 어떤 경위로 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자가 써서 냈는데 안에서 대시킨 과정에서 빠졌는지. 근데 어떻든 간에 저것이 지금 한국의 언론, 그것도 국가기관 언론사,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라고 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언론사가 이런 사안을 보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하나의 전형이죠. 참 저런 식의 보도가 지금 뭐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거기 민들레 관련한 기사에서만이 문제는 아니지만은 한편으로는 저것이 기관 언론사입니까? 저것이
과연 언론이라고 자부하는 대표적인 한국의 공영을 자부하는 언론사가 그런 보도로서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또 역시 적잖게 씁쓸하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민들레의 더 탐사의 이제 물론 작은 매체긴 합니다만 이 연합뉴스에 보이는 시각은 그냥 이게 그 언론들이 이제 공통으로 그 당면한 문제가 아니고 민들레 더 탐사의 어쨌든 개별사의 문제인 것처럼 굉장히 그렇게 사건을 너무 좀 축소하고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민들레 더 탐사에 대한 이러한 부당한 공권력 탄압을 언론들이 이렇게 방치할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그것이 이제 본인에게도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들을 좀 명심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 정부가 하지 않았던 당연히 해야 될 이 사회적 대참사의 희생자에 대한 명단 공개로 민들레 더 탐사 기자들이 이렇게 좀 경찰의 조사로 좀 고통을 받고 있는 사이에 유일하게 그나마 그 민들레 이 참사와 관련해서 그래도 그나마 그 책임을 지웠던 이 용산구청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드디어 이제 보석으로 석방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유족들이 당연히 이건 항의를 할 사안이죠. 네. 그래서 항의를 하는데 용산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경찰을 동원을 한 거예요. 마치 어떤 대단한 어떤 공격을 받은 것처럼 지금 저 보이고 있는 저 사진 유족들의 용산구청 민원실 앞에서 저렇게 바닥에 앉아서 어떤 외침을 하고 있는 저 사진, 저것이 지금 권력과 우리 정부와 경찰과 또 언론이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하나의 그 단면이다. 한편으로는 명단 공개를 한 것이 어떤 대단한 개인정보 보호에 또 유가족의 인권에 대단한 침해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면서 반면에 저 유가족들의 저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는 저런 모습을 봐야 하는 어떤 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고 도저히 이것이 어떤 인간의 상식적인 머리로는 수긍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죠. 이 박희영 또 용산구청장의 경우는 저하고 우리 또 최영민 감독하고는 이제 유치장 동기입니다. 유치장 동기. 제가 한동훈 장관 스토킹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영장이 이제 청구돼 영장실 심사 받고 제가 서대문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그 당시 유치장에 먼저 와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은 원래 유치장 안에 가게 되면 절대 밖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전화도 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왜 내가 여기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지 굉장히 억울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도대체 뭐가 지금 자기 잘못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고작 이런 일로 구청장인 내가 여기에 이 구속이 돼서 유치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게 본인으로서는 너무 억울하다는 듯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러니까 바로 이제 사실 그것이 인간과 어떤 인간이 아닌 것의 차이가 아니겠어요? 인간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잘못을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했을 때 뭔가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반성하는 능력이에요. 반성하는 의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반석 역량의 문제인 것인데 의지와 그걸 제대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인데 일단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반성하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참 그걸 되묻게 하죠.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 유치장에서 뭐 비록 한 4-5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자기가 마치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행자부 장관을 대신해서 자기가 여기 유치장에 있는 걸로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런 억울한 표정이 역력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박희영 구청장을 풀어주면서 명단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 더 탐사와 민들레를 수사하고 있는 이 서울경찰청장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이
또 이태원 참사에 굉장히 큰 책임을. 참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이 국수본에서는 김광호 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대검에서 그걸 막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작 책임을 져야 될 이 김광호 서울청장이 거꾸로 유족들의 아픔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명단을 공개했었던 더 탐사와 이제 민들레를 지금 이제 죄인으로 취급을 하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라의 기본 정의가 완전히 전도가 된 것 같습니다. 물고 나무 쓴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 최근에 전국에 태풍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조국 장관 관련해서 조국 죽이기 문제점이 뭔지 한번 짚어보는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일보가 최근에 경찰 그대가 조국 흥행 조작 의혹을 수사한다라고 하는 보도를 내보냈었네요. 이게 6월 15일자 보도네요. 오늘 목요일자요. 드디어 이제 그 조국 장관이 이제 내년 4월 그 총선 지금 출마설이 막 굉장히 나오니까.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경찰이 지금 1차 죽이기로는 안 되고 지금 완전히 이제 조국 장관을 다시 2차로 이제 정치적인 타살을 위한 2차 조국 죽이기 프로젝트에 돌입을 한 것 같아요. 뭐 어떻게든지 발목을 조금이라도 더 잡겠다. 총선 출마 전에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뭐 본인의 입장을 확실히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발목을 잡아놓고 느리게 가도록 이렇게 늦추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대가 조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저도 출연을 했고 초반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상영까지도 제가 이제 전국 돌면서 같이 GV를 했었거든요. 맞아. 우리 박지원 대표도 그대가 조국에 참 출연하셨나요? 마지막. 배우셨어요 보니까요. 잠깐 입고 있었네요.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뭐 춘천이나 어디 뭐 울산, 광주, 그다음에 이런 지방의 소도시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규모 상영회에 뭐 심지어는 20몇 명이 온 숫자밖에 안 왔더라도 그 숫자를 그대로 영진이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고혜석 기자님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영진이에다 그 숫자를 이제 보고를 했었죠. 그렇게 이제 그 제작사를 통해서 한 거긴 하지만은 그럴 정도로 이제 꼼꼼하게 이제 이 관객 수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경찰은 지금 초반에 이제 이게 그대가 조국이 어떻게 이제 그 배급이 됐냐면은 초반에 후원한 사람들이 그대로 관객이 되는 그래서 표로 이제 대갚아주는 리워드로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후원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DVD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말고 DVD 말고 이제 그 표로 받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표를 받고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제 표를 사고도 안 갔다 이거죠. 그걸 지금 조작이라고 본다는 거죠. 현장에 안 왔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화든지 다 조작인 거죠. 단 한 사람이라도 뭐 표 사놓고 안 가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제작사의 책임이 돼버리는 관객의 책임일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예, 영화 제작하는데 이제 그 본인이 그 후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뭐 후원 조건이 이제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는 건지만 이제 본인이 후원을 하는데 개인 사정 때문에 영화 관람을 하지 않은 그렇죠.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이제 결국은 흥행 조작으로 혐의를 두고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거군요. 정말 치졸하고 옹졸하게 그죠? 예. 영화가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이 영화 GV를 돌면서 이제 제작사 관계자, 뭐 배급사 관계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통 최근 몇 년간 이제 국내 영화들, 그러니까 뭐 해외 영화도 마찬가지고 국내 개봉하는 영화들이 초반 한 2주 사이에 흥행이 사실상 거의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거의 뭐 빠르게는 2주 지나면 바로 넷플릭스나 이런 쪽으로 넘겨버리는 영화도 있고. 그래서 초반에 그대가 조국 같은 경우도 한 2주 정도 안에 흥행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갔거든요.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달 가까이 이제 일반 상영이 이어지고 그걸 이제 뭐 일반적이진 않다. 그래서 뭔가 뭐 다른 흑막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이제 총선 출마설이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조국 장관이 얼마 전에 또 문재인 대통령 있는 또 양산에 내려가서 같이 이제 그 평산 책방인가요? 예, 거기서 이제 시민들하고도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어쨌든 윤석열 정권이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감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본인이 이제 조국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사법적 살인을 끝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국 장관이 이제 정치적인 지금 이제 부활 가능성들이 지금 점쳐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예. 서울대에서 파면 처분을 내린 것도 네, 그걸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서울대가 얼마 전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파면 조치를 했죠. 예. 이것도 경찰 흥행조작 수사하고 거의 시기적으로 맞물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사법적인 살인으로는 이제 그 부족하다고 싶으니까 완전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제 도덕성을 근저에서부터 뭐 뿌리채 이제 흔들어 보자라고 하는 뭐 발상인 것 같아요. 예. 뭐 명분을 다 최대한 끊어보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뭐 전례도 없고 지금 1심이 끝난 지 지금 몇 달이나 지났고 항소심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파면 처분이지 않습니까? 서울대는 원래 이제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라는 대응이었었는데 지금 총장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이제 급작스럽게 태도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계기가 총장 교체인 거죠. 아, 이게 이제 오세정 전임 총장 때는 징계위 회부했지만은 그 법원의 판결들을 좀 보고 난 뒤에 파면 여부를 결정하자는 거. 본인이 이제 사직 의사를 전했음에도 그걸 차단하고 있는 정도였었거든요. 네. 자,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당연합니다. 그리고 예. 사실 사직하려는 사람을 파면시킨 거죠. 네, 사직하려는 사람을 파면시킨 서울대에서 과거에 이런 교수들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 1심에서의 유죄 판결만을 가지고 이렇게 바로 파면 처분을 한 적이 있었던가에 대해서 저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고요. 예. 네. 지난해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실제로 서울대가 이제 대규모 이제 어떤 그 비리 같은 걸 적발을 하고도 내부에서 네. 그걸 징계도 하지 않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완전히 불문으로 끝나버렸죠. 그렇죠. 얼마나 아무런 그 불이익도 지도과 없지 않고. 이중성입니까? 네. 그런데 이런 대학이 지금 명색이 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지금 자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강진구 기자 나오신 대학이잖아요. 이명재 대표는 뭐 다른 대학을 나오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좀 부끄럽죠. 예. 자, 어쨌든 이건 누구나 다 예상하겠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출마설을 겨냥한 정치적인 그 탄압임에 뭐 분명해 보이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민들레외에서는 뭐 이런 서울대의 그 갑작스러운 파면 조치를 저런 조국 출마 설에 대한 이 출마를 막으려는 또는 이제 흠집을 내는 이런 의도에서 분석한 기사는 거의 유일했던 것 같아요, 민들레가. 네, 거의 없었죠. 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이런 비판은 빗발치는데 들끓는데 언론에서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서울대가 이러한 결정을 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마치 정당한 결정이었던 것처럼 그렇게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죠. 근데 이미 그 정경심 교수는 대법원 가서 이제 그 4년, 징역 4년 확정이 됐고 조국 전 장관 1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아직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도 아닌데 지레 놀래서 이렇게 조국 죽이기에 나서는 이 윤 정권은 왜 그렇게 이 초조하고 불안해하는지. 예, 조국 장관 개인에 대한 어떤 견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크겠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런 정권에 대한 권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모이는 또 하나의 중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막으려는 것이겠죠. 세력화 그렇죠.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뭔가 어떤 학자로서 지도 이런 식으로 박탈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뭔가 지금 참 교묘하게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시민들의 이런 조국 장관에 대한 이 파면에 대한 이런 그 비판 여론도 단순하게
조국 장관 개인에 대한 어떤 지지, 응원 이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 일이 정당한가 옳지 않은가 이런 시민적인 양식에서 나오는 비판이고 분노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보면 이제 이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이 조국 전 장관의 정치적인 부활은 이제 자신의 정권의 그 도덕성하고도 사실 직결돼 상당한 정통성하고도 예. 이해하고.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자신이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심판을 그렇죠. 통해서 자기가 공정과 정의의 그렇죠. 아이콘으로 네. 그래서 그걸 딛고 지금 자기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됐는데 나중에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 내년 4월 총선에서 그 정치적으로 부활하게 되면 그렇죠. 예. 그런 점이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은 이제 조국 장관께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조국의 시체 이외에 네. 조국 시체를 딛고서 또 나아가서 조국 일가의 그런 그 시체, 그 시신을 딛고서 지금의 권력을 정치해낸 거잖아요. 네. 물론 권력을 그냥 얻은 것이죠. 주운 것이죠. 그럼에도 조국이라고 하는 이런 재물을 밟고서 지금 현재의 최고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조국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보다도 민감하겠죠. 네. 그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재명 그 대표만 제거를 하게 되면 사실상 그 야당은 뭐 차기 정권 창출이 이제 무망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괜히 이러다가 또 조국을 또 다른 야당의 또 희망으로 또 키우는 게 아닌가 해서 아예 처음부터 좀 싹을 좀 밟아버리자 이런 생각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죠. 네. 복합적이겠죠. 네.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출마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내부적으로는 조금 이견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얼마 전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의 한 75%는 조국 전 장관 출마에 이제 동의한다, 찬성한다 이제 이런 의견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민주 진보 진영에 여전히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작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통해서 정치적인 부활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보려는 또 그런 민심도 또 반영이 기대감 돼 같은 있는 게 있겠죠. 그죠. 예. 어쨌든 뭐 예. 근데 뭐 조 교수님께서 혹시 출마를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하시더라도 뭐 민주당에서 출마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볼 거의 수 있지 않습니까? 없어 보이죠.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뭐 계속 이제 일부 견제구를 날리는 분들도 계시던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소심해 보이게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그 경찰 또 이렇게 서울대의 어설픈 조국 2차 조국 죽이기가 외려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렇죠. 오히려 역풍을 불러오는 지지자들의 더 조국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결집들을 하게 만드는 또 계기로 또 작용하지 않을까. 네네.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더 자충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그 조국 죽이기 1차 조국 죽이기는 과연 정당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우리 뭐 조국 이 장관 조국의 백서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고 사실 조국 수사에 관해서 우리 박 대표만큼 정통하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조국 수사 또 조국 재판의 문제점들을 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부분에 몇 개가 더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가장 뭐 흥미로운 문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부분. 결국 조국 펀드 때문에 그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던 거 아닙니까? 예. 표창장이 아니고 조국 펀드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결국 저 조국 펀드는 무죄가 된 거죠. 완전 무죄가 완전 무죄가 된 거죠. 네. 예. 근데 사실 그 와중에 이제 물론 이제 검찰이 이제 어떤 방향 지시를 하면은 언론이 따라 쓰는 그런 구조가 반복됐지만은 거기에 또 다른 축으로 등장한 게 이제 권경의 변호사하고 김경렬 회사 이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이 두 사람들이 이제 9월달 뭐 각각 9월 22일하고 9월 29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썼던 글들이 이제 사실 뭐 저는 특별한 뭐 그 정치 상향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진보 진영 내부에서 이제 어떤 지식인급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론을 많이 흔들어 온 면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페이스북에 썼던 글들이
실제로는 알맹이가 전혀 없었거든요. 권경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의혹을 제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면 조국의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알아보자라고 써놓고 다음 글은 안 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변죽만 체크도 올린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써놓은 부분은 사실 정 교수님의 혐의하고는 사실 아무 관계 없는 얘기. 그러니까 실제 범인인 익성일당의 혐의에 대해서 써놓은 거였고, 자기는 거기에 실제 배우가 정 교수님이라고 주장을 해놓고는 정 교수님의 뭐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변죽만 때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국 펀드라고 주장했던 게 이제 코링크 피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코링크 피는 실제로 검찰 조사해본 결과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돈은 8,500만 원 정도. 실제로는 이제 빌려줬던 돈이 있고 투자했던 돈이 있는데 빌려줬던 돈은 나중에 다 돌려받았고. 돌려받았고요. 예, 검찰 수사보다 한 1년 이상 전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정한 이자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범동 재판부에서 대여로 봐야죠. 투자는 그렇죠. 아니고. 조범동 재판부에서 이건 대여다, 이건 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사실 그때 권경애하고 김경률이 되게 이제 난처해진 상황이 됐었죠. 네. 그 대여한 금액이 이제 돈이 좀 금액이 컸던 거고. 5억하고 5억 총 합쳐서 이제 10억이었었거든요. 10억이고요. 근데 그걸 이제 뭐 상식적인 선 내에서 이자를 더해서 나중에 다 돌려받았습니다. 네. 매월 이자를 해가지고. 검찰 수사 시작되기 1년 전에 네네. 이미 다 2018년에 다 받았죠. 다 정산이 다 끝난 거고요. 네네. 그리고 뭐 블루펀드라고 하는 펀드에다가 투자했던 거는 사실 횡령을 당했거든요. 근데 김경률은 마지막까지 그걸 최근까지도 이게 뭐 복잡하게 해가지고 뭐 WFM이라는 그 회사의 지분으로 사실상 직접 투자를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거짓말이거든요. 말 그대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조국 펀드라고 얘기하는 코링크 P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는 순수한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사, 뭐 공모펀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이 코링크피라는 회사와 그다음에 각각의 펀드들은 거기서 운영하는 각각의 펀드들은 별개의 회사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유한회사거든요. 펀드들은.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 교수님이 거기에 블루펀드에 이제 자식들까지 합쳐가지고 10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실제 투자되는 이제 그 웰스 시엔트라는 회사에 들어갔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송금을 받아가지고 자기네 회사를 받아서 WFM을 인수하는데 이제 횡령해서 써먹은 거죠. 그리고 지분 가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증발해 버린 거죠, 아예. 그러니까 이걸 정 교수님이 나중에 그걸 끝까지 모르셨지만 이제 그 최근까지도 그 사실이 별로 안 알려져가지고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10억 5천만 원이 실제로는 법적으로 완전히 증발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횡령으로 끝난 거거든요. 이게 WFM에 나머지 돈이 뭐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주장할 방법이 없고 소송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내놓으러 가야 되는데 사실 이쪽에 지금 이제 쿠링크 자체가 이제 증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소송을 거치더라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모펀드를 활용한 이제 횡령, 그 사기극의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주 확실하게 피해자죠. 근데 그걸 이제 애당초에 이제 그 횡령 사기했던 사람과 공범으로 보고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던 거죠. 공범이라고 해야 되나 주범이라고 뭐라고 공범을 넘어서 주범으로 보고. 주범이라고 밀어붙였던 거고 실제로는 공범들은 검찰 수사를 안 했죠, 아예. 그리고 조범동이 사실 공범들 중에서 종범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 조범동은 종범인데. 왜냐하면 그 익성에서 실제로 전체를 주도했던 그런 정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범동 1심 재판부의 판시를 보면은 그 익성 일당들, 그러니까 뭐 이봉직 회장, 이창건 부회장, 그리고 뭐 우국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공범으로 적시를 해놨어요. 공범이라고 해놓고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했다. 이렇게 판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판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르면은 그리고 또 이제 그걸로 인해서 공범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범동의 횡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익성의 나머지 공범들을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깎아줬으니까. 그러니까 법원은 지금 검찰의 기소를 기다리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조국 펀드라고 얘기하는 것의 주범은 조국 전 장관은 결국 이런 그 펀드를 활용한 횡령 사기극의 피해자였던 거고. 그리고 조국 장관의 이제 5천인가요? 6천 조카. 5천 조카인 조범동 씨는 공범 중에서 이제 종범에 해당되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주범이라고 일컬어지는 주범에 해당되는 이제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금 아직
이 털끝도 하나 지금 안 건드린 안 상태. 건드렸죠. 예, 수사를 하다가 덮어버렸죠. 네. 종결을 안 하고. 결과적으로 그 펀드의 상기국의 그 주범인 그 익성 관계자들을 수사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경찰 아니 검찰 수사 자체가 처음서부터 헛다리를 그렇죠. 짚은 거고. 단추를 완전히 잘못 꿰었다라는 게 바로 드러나 버리니까. 예, 지금 이제 뭐 조국 펀드는 다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다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지만 그래도 이걸 익성 펀드로 기소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검찰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수사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네네. 것을 처음에 프레임 설정을 잘못했다라는 걸 시인하는 결과가 되니까 기소를 네. 못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태로 그렇다고 불기소를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1심 판결문에 얘네들은 공범이다라고 적시가 돼 있으니까 네. 그걸 뒤엎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내놓지 못하는 이상은 불기소도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코링크 PE에서 만든 펀드를 조국 펀드라고 하는 여론을 만드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권경의 김경률 씨는 뭐 지금 이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금 반성, 사과를 하지 않고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아시다시피 또 권경의 변호사는 또 다른 쪽에서 크게 무리를 일으켜서 네. 지금 이제 변협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학폭 피해자를 이제 그 대리하면서 네네. 재판을 3번씩이나 불출석 해서 결국은 패소를 하게 만든 책임이 있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권경의 김경률 이 유령의 그 조국 펀드 주장을 내놔서 결국은 이 문제를 일으켰던 이 권경의 김경률 씨가 이제 조국 흑서라고 하는 책으로 또 우리 조국 백서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걸 물타기하기 위한 적의 그렇죠. 저작이었는데 결국 이 조국 흑서 아까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조국 흑서가 근데 생각보다 이제 워낙 이제 조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조국 백서를 이제 로부터 이제 그 여론의 관심들을 좀 이렇게 좀 돌려 세우기 위해서 이 그렇죠. 조국 흑서에 대한 어마어마한 마케팅이 있었어요. 네네. 그죠? 그래서 정작 조국 백서보다도 조국 흑서가 더 엄청나게 뛰어내졌죠. 예. 사실 조국 백서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의 언론들이 아예 거론 자체를 거의 안 했습니다. 뭐 하더라도 잠깐 단신 정도로 짤막하게 이런 게 나왔다 정도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 버렸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아예 거론 자체를 안 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책이 출판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사볼 수 있는 그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이제 조국 같은 경우는 뭐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다수의 이제 그 법조기자들이 열심히 홍보를 해줬죠. 그래서 뭐 중간중간 계속 인터뷰를 하고 또 이제 그게 한 몇 달 있다가 또 인터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은 볼 내용이 사실 없었죠. 예. 왜냐면 아까 이제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얘기하기에 이 조국 흑서를 차라리 이 법조 출입하는 조중동 기자가 썼더라면 차라리 이렇게 엉터리 그 책이 나오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사실은 이제 어차피 소설이지만 언론 보도를 썼던 그 법조 기자들의 주장은 논리라도 정연하거든요. 앞뒤가 맞고 물론 이제 거기서 허점이 있어가지고 허위가 되는 건데. 근데 이 조국 흑서에 이제 권경애와 김경률이 써놓은 내용들은 논리조차도 어설픈. 그래서 보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문맥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문맥인지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내용이고 사실 뭐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밝힌 그 출판 방식도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뭐 GP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필진 5명이 앉아가지고 그냥 차담회를 하는 내용을 기록만 하거든요. 녹취를 하고 그대로 그걸 녹취한 내용 그대로 책으로 만든 그런 내용이라서 뭐 전체 내용을 보더라도 자료 하나 제시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권경애 씨 같은 경우 특히 뭐 공소장 기술에 낚였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건 낚인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뭔가 시나리오를 만든 건가요? 제가 보기엔 낚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는 참 보기 드물게 공소장에서 말장난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그대로 낚인 거죠. 그러니까 공소장에 뭐 블라인드 펀드 관련으로 쓴 부분이 되게 이제 검찰이 그 좀 조작판 그런 말장난을 쳐놨는데 사실은 검찰은 그게 블라인드 펀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블라인드 펀드는 그런 뜻이 아니지만은 당시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었던 블라인드 펀드 의미는 투자 대상 업체가 어딘지를 모른다라는 거고 조중동이 그렇게 알려줬거든요. 정교선 교수님한테. 정 교수님은 이제 어떤
전업 투자자가 아니니까, 전문 투자자가 아니니까 그런 내용을 잘 몰랐고, 조금동이 어느 회사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조금동이 알려준 내용을 보면은 그 이제 법정에 다 증거로 제출됐으니까 다 W사라고 익명화해서 알려줬거든요. 중간에 이제 두 분이 이제 주고받은 어떤 메시지 내역이라든지 이메일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는데 일관되게 웰스 CNT라는 실제 회사 이름은 한 번도 거론이 안 됐고 W사로만 돼 있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블라인드 펀드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인데. 그렇군요. 그런데 그 공경희 변호사가 그걸 보고도 이게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라고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한 이유가 검찰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방송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되게 좀 치졸한 말장난을 쳐놨거든요. 마치 블라인드 펀드라는 주장이 거짓말인 것처럼 들리도록 그리고 엉뚱한 혐의에다가 그걸 갖다 붙여놨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청문준 미단에다가 이제 그 블라인드 펀드라고 주장을 하도록 이렇게 교사를 냈다. 그래서 증거 위조 교사를 붙였는데, 근데 같은 구조의 다른 문장을 보면은 허위라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부분에서는 허위 주장이라고 써놨거든요. 근데 이 블라인드 펀드 부분에서는 허위를 빼놨어요. 똑같은 구조의 문장인데, 그러니까 검찰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어설픈 사람들이 보면은 공소장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건 블라인드 펀드가 허위라고 주장한 것처럼 교묘하게 한 것이. 예, 진짜 교묘합니다. 근데 어쨌든 정경심 교수는 이제 그 펀드에다가 이제 돈을 투자를 했지만 그게 어느 회사에 투자되는지는 이제 몰랐다라고 하는 건 그렇죠. 검찰 스스로 제출한 증거를 통해서 확인이 입증이 된 거죠. 건데 네. 이제 권경혜 씨는 이제 그 검찰이 이제 그 이 공소장 그 기술에 그 낚여서 그렇죠. 결국 정경심이 어디로 투자되는지 몰랐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예. 이런 그게 그 낚이는 것도 웃기지만은 사실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검사 출신도 아닌 스스로 민변 출신이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이 공소장에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좀 기가 막히는 일이죠.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소송을 맡기겠습니까? 네.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나름 저 회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왜 그렇게 허황된 음모론에 빠진 건가요? 이분은 낚인 겁니까? 아니면 뭐 본인 초반에 이 공경혜나 이 김경률 두 사람 다 이제 언론 보도의 내용이 낚인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처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의 스스로의 생각인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당시에 이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보면은 다 언론 보도의 내용을 인용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출처 표시를 안 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스스로 찾아낸 어떤 정보 소스인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검찰로부터 들었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건데,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하기도 했고 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해서 한 번은 이제 공경혜 변호사한테 일부러 좀 나쁜 방법이지만 좀 비꼬는 식으로 해서 자극을 해서 이제 저하고 1대1 그 메시지 채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한 3시간 정도 토론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3시간 동안 얘기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었겠죠. 근데 이제 사실 본론은 거기서 이제 범죄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보더라도 코링크에서. 근데 과연 정경심 교수가 관련이 됐느냐 안 되느냐, 그 배우가 맞느냐 아니냐 먼저 했습니까? 근데 제가 그 질문을 할 때마다 계속 말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 코링크가 어떠니 근데 뭐 우욱하는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서너 차례 정도 중간에 물어봤는데 계속 매번 말을 바꾸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빈깡통이구나라는 걸 재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공경희 변호사는 이제 페북 계정을 다 삭제해버리면서 아마 자료가 없을 것 같은데 필요하면 제가 보내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대화했던 내역은 제가 다 뭐 캡처를 해놨기 때문에 좀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의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김경률 변호사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2013년도에 이제 500대 기업의 고용과 노동이라고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렇게 노동의 관점에서 이제 분석한 기획을 했었는데 그때 도움을 많이 줬고 또 참여연대에서 워낙 또 민주진보 진영에서 신망받는 회계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이 그 문제가 되는 고링크 피를 이제 조국 펀드라고 주장을 하면서 훨씬 더 충격을 줬던 거.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9월 29일에 첫 번째 글을 썼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글 자체에 사실 별로 내용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욕설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만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욕하고 조국 교수를 욕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틀인가 3일 후에 이제 10월 1일 날 이제 그 시선 집중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권력형 범죄에 충분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장담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김경률 회계사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나는 이제 뭐 사실 내가 뭐 회계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기자로서 이제 취재 감각으로 볼 때 이게 만약에 범죄적인 의도로 조국 장관이 이 펀드에다가 돈을 묻었다고 얘기한다면 상식적으로 이 펀드를 결국은 공직자 그 재산 신고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렇게 범죄를 목적으로 이 돈을 묻어뒀던 이런 사모 펀드를 이 공직자 재산 신고하는데 신고까지 할까? 맞습니다. 나는 상식적으로 그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김경률 회계사를 이걸 뭐 결국 펀드를 활용해서 조국 전 장관이 앞서 범죄적인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굉장히 파렴치하게 네. 범죄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딱 그 의문을 제기했어요. 네. 만약에 그런 의도라고 그러면 설마 그것을 공직자 재산 신고까지 했을까요? 제가 이런 똑같은 문제를 문제가 제기했는데 그 방송에서 이제 김용일 씨가 했던 말 중에 자기가 이제 그 찾아본 근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하고 유료 신용 정보를 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료라고 해서 딱히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했거나 이런 정보 있는 거고 둘 다 어차피 공개된 정보거든요. 이제 폐쇄된 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 뭐 신용평가 보고서 뭐 이런 거 그렇죠. 한 3만 3천 원 주면 뛰는 예, 그런 걸 얘기한 보고 자기가 유죄라고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취재를 많이 합니다만 금감원 공시 보고서나 뭐 그 유료로 보는 건 크게 네. 대우 차이가 없어요. 이제 금감원 공시에 안 나오는 기업들 경우는 이제 기업 평가 보고서 보면 좀 참고가 되긴 하는데 뭐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예, 그 내용 자체에 그래서 그 김경률의 주장의 이제 그 핵심은 뭐였냐면은 조국 장관 그 당시 조국 장관이 그 코링크나 WFM의 차명 대주주다라는 거였는데 도대체 공개된 정보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차명 대주주라는 게 보이는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전문가라고 하는 그 외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뢰를,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결국 이 오도된 여론들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런 권경의 그리고 김경률 이런 전문가들의 이 헛다리 담론이 결국은 큰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언론 보도죠. 그렇죠. 법조 기자들이 네, 네, 이들의 네. 주장을 맞습니다. 인용을 해서 마치 그 뭐가 있는 것처럼 조국 펀드에 뭔가 범죄적인 네. 의도가 숨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법조 기자들은 자기들의 주장에서 뭔가 불안한 게 있으니까 더 이제 네임밸류가 있는 이 사람들의 페북글 별로 부실한데 자기들 주장보다 더 부실한데도 이 글을 끌어다가 인용을 하면서 이제 뒷받침을 하려고 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이 김경률 회계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꾸로 언론 보도를 그렇죠. 인용을 해서 맞습니다. 자기의 이론을 네. 만들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꼬리가 꼬리를 모는 구조였던 거죠. 그러네요. 예. 이게 참 뭐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이제 제가 경향신문에 있을 때 사실은 이 조국 펀드라고 하는 말들을 처음 만들어내게 된 일면 오보를 저희 경향신문에서 사실은 했거든요. 유희곤 기자니까. 예, 뭐 후배 이름이라서 제가 직접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이 조국 장관의 경우는 이 조국 펀드가 무죄가 났고 결국 검찰 수사의 그 말하자면 이제 중핵적인 수사 부분들은 사실 이건 좀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잘못된 여론들을 만들어낸 이 전문가 그리고 기자들이 함께 반성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반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기자들은 반성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앞에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방패로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자들, 그 다음에 이 전문가들 빼고 이 조국 사태를 만들었었던 중요한 한 축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죠. 예. 주연 배우 최성해. 예. 어차피 제가 방송에 나왔으니까 이제 뭐 잠깐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은 제가 이제 이 원고를 기고를 하면서 권경혜 변호사하고 김경률 회계사한테 공개 토론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해달라고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썼었죠. 별도의 두 기사에서. 그러니까 토론이 가장 이제 좋겠다. 하지만 다른 방식이 더 좋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반박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고요. 그 2019년 10월 1일 그 시선 집중 방송에 나온 이후에 그 김경률 변호사의 그런 제안이 들어갔습니다. 제보자 X가 그럼 나하고 공개 토론을 하자. 같은 방송에서. 네.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오케이를 했었대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뭐가 안 돼서고 뭐가 안 되고 조건을 달면서 하다가 취소시켜버린 거죠. 결국 이제
혼자서 이제 떠드는 건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 2011년에도 보면은 자신이 이제 자기 그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 방송에서 한참 막 멍터리 주장을 하고 있던데, 그래서도 제가 다 반박을 했었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뭔가 좀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하고 토론을 하는 것은 계속 피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 반박할 생각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저는 뭐 공개적으로 다른 분들이 협조를 얻어서라도 공개 토론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 진실의 링에 그분들은 안 오를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결국 이 펀드 수사가 검찰에서 뭔가 잘 안 풀리면서 이제 새로운 탈출구를 이 표창장 그 위조로 맞습니다. 탈출구를 모색한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최성해 총장이 네. 이제 원맨쇼를 했죠, 거의. 네. 네. 그런데 이 최성해 이 동양대 그 총장인데, 그 동양대의 이사장이 이 정상명이라고 하는 분이 또 거기 이사장 검찰총장. 있었거든요. 검찰총장 출신이고 네. 윤석열 그다음에 김건희 씨의 그 주례를 보신 분이기도 하고. 그런가요? 네,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뒤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한 그 다음 날 이렇게 눈이 개슴칠하게 풀려가지고 차수를 변경하면서 술을 먹었었잖아요. 그 집 앞에 2차,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2차로 술 먹을 때 한 대여섯 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정상명 이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또 시민들의 저희 제보가 있긴 했습니다. 물론 이건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닌데. 저도 이제 기사화하기는 힘들긴 한데 그 최측근의 녹취록에 보면은 윤석열이 이제 그 수사 중에 최성해하고 개인적으로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추가 확인이 안 되고 녹취록밖에 없는 상태라서 그걸 이제 기사하기는 곤란하지만은 상당히 많이 의심스러운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 최측근 이제 그 정모 씨한테도 얘기하고 또 자기 그 조카한테도 얘기했고. 외조카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이제 받고 나온 뒤에 다시 한번 그 검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예, 2차로 만났다라는 2차로 갔다라고 얘기였었죠. 하는 네. 얘기. 그건 저도 이제 최성해 총장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 3시간, 4시간 정도 통화를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물론 이제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은 안 해요. 그런데 조카분한테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는 검찰 조사 이제 2번째인가요? 조사받고 나오면서는 이제 저희가 윤석열하고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랑 삼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뭐 밝혀질 날이 있지 않을까 있어야죠. 네.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조국 펀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 수사가 이제 그 결국 막다른 벽에 이제 부딪히면서 그 탈출구 퇴로를 열어줬던 게 이 표창장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좀 나중에 좀 뭔가 이 부분들에 대한 그 진상이 드러나게 되면 수사를 했었던 검찰이 실제로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평가를 저는 받을 수도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실질적으로도 그렇다고 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결국은 이 최성해가 이제 1심에서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의 결정적인 이제 증거로 작용을 했었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1심 임정엽 재판부. 왜 임정엽 재판부는 최성해를 결국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제가 신빙성이라는 표현을 직접 써가면서 네.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죠. 네. 저는 뭐 3시간, 4시간 정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만, 저하고 통화하는 중에도 말을 몇 번이나 바꾸는지 몰라요, 네네. 이분이. 법정에서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뭘 가지고 임정엽 판사는 최성해를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사실 그 재판 기록을 봐서는 거기에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같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2번 나온 것도 아니고 같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말을 3번을 바꾸는 정도였고, 그 이전에 이미 뭐 1년 번호가 문제라더니 뭐 교육학 방사가 안 들어갔으니까 뭐 위조 증거라고 내놨던 것들이 사실은 9월 초에 이미 다 깨졌거든요. 네. 9월 초에 자기들 증인이 나와서 자기가 받은 상장을 제시하면서 교육학 박사 없지 않느냐, 1년 번호 최성해 말하는 거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최성해가 이제 그 위조된 거라는 취지로 말했던 그 주장에 사실 골자가 다 사라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녹취록이 또 나온 게 당시에 부총장이 더 많이 발행했다라는 걸 스스로도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발행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자기도 스스로 인정을 해놓고도 법정에서는
내가 발행하지 않은 건 나올 수 없다라고 또 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한 얘기와 법정 증언이 안 맞으니까 위증이 맞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검찰에서도 전혀 당연히 문제를 안 삼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최성해라는 사람에 대한 일방적인 신빙성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거죠. 다른 모든 증거들과 증언들이 역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최성해 씨의 신빙성이 아니라 이 재판부의 신빙성이 있는지 일단 그거부터 따져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서도 제가 다음 이제 거의 써가지고 이제 아마 내일 정도에 들어갈 이제 다음 회하고 그 다음 회에서 재판부가 최성해를 신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는지 그것들을 이제 조목조목 비판을 했는데 예를 들면 특정 증인이 서울대 신모 교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찬수 교수라는 분인데 스스로 이제 실명이 이제 드러났기도 했고 이제 그 언론 보도에서 신찬수 교수라는 분인데 이제 지금 학장이시고 그 당시에는 교무부학장이라고 가지고 그 서울대 입시 당시에 그 총괄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당시에 그 표창장이나 뭐 어떤 인턴 증명서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죠. 검찰이 이제 유도성 신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서는 말을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 당시에는 내가 다른 학생들이 성적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성 대답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서류 평가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서류 평가가 영향이 컸을 것 같다고 했다가 말을 정반대로 뒤집어 본 거죠. 그런데 1심 재판부가 그 신찬수 교수의 증언을 판결문에 기록을 하면서 검찰에서 했던 부분만 딱 쓰고 실제로 와가지고 말을 뒤집은 부분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 말을 했던 건 사실이다까지만 판결문에 기록을 하고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까 아니다라고 말했던 부분은 판결에서 빼버리고는 신찬수 교수도 이렇게 증언을 했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이외에도 여러 부분이 있는데 1심 재판부, 항소심 재판의 판결문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1심 재판부는 거의 뭐 조작 수준의 정말 뭐 세상에가 안 한 말을 했다고 하거나 했던 말을 안 했다고 하거나 예를 들면은 자유한국당 그 김병준 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우동기 전 교육감, 뭐 우동기 전 교육감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중용됐죠.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비밀 회동을 했던 사실, 그러니까 8월 27일에 비밀 회동했던 사실을 자기 스스로 법정 증언으로 시인을 했거든요. 심지어는 그냥 시인만 한 게 아니라 63빌딩 충식당에서 만났다라고 구체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그 부분을 부인했다라고 판결문에 써 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구체적인 증언까지 했던 부분을 오히려 반대로 기록을 했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그래서 1심도 유죄 그 판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제 표창장 위조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 최성해의 증언은 워낙 이제 허다한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결국 이 항소심에서는 이제 최성해의 증언은 뭐 거의 빼버렸습니다. 증거로 그냥 배척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문은 진짜 재밌는 게 최성해가 언급이 없습니다. 아예. 이름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심에 판단해가지고 인용한 부분, 1심 판결문을 인용한 부분만 나오고 그러면은 원심 판단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법원법정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걸 안 했어요. 항소심은. 그러니까 피해간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추가로 이제 알리게 쓰겠습니다만 제가 포렌식 관련을 해가지고 검찰의 증거 위조 정황 그리고 검찰의 보고서가 엉터리로 주장한 것들 위증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주장해가지고 항소심에서 그걸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반격을 가했었는데 그 부분은 변호인 측 포렌식 증거들은 검토하지 아니한다. 라는 한마디로 다 무시를 해버린 거죠. 기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동양대 그 정경심 교수 그 PC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은 저희도 이제 압수수색을 많이 당해보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인지를 저는 아주 몸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자체가 입회가 보장이 되지 않는 가운데 그냥 교수 조교의 그냥 사인 하나로 그것도 강압적인 사인 하나로 PC를 압수수색하고 그게 압수수색조차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기소를 9월 6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2차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뭐 체포영장이나 소환영장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동행대 그때 검찰 한 팀이 아예 가서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소한 날부터 해가지고 9월 10일까지
9월 10일까지 계속 상주하고 있으면서 이제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동양대 관계자들 다 임의로 불러서 막 신문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다가 여기도 보자 저기도 보자 하다가 강사교실에서 그 이제 PC를 찾아낸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뭐 너 징계받아야겠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사실상 압수수색에 효과를 내면서 말도 안 되는 이미 제출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안에 뭐 조국 폴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은 검찰이 심은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는 그렇죠. 건지. 그게 입증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표창장 그 위조의 그 증거로 활용됐던 위조 흔적이 보이는 파일들 이런 게 검찰이 수사관이 심어놓은 건지. 그럴 가능성이 있었던 상당히 건지. 있습니다. 예? 네. 그럴 가능성이 그 증거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은 그 증거 보존 절차 없이 네. 검찰 수사관들이 임의로 열어가지고 뒤져보고 다른 입회인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실제로 이제 USB를 꽂기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게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원본 동일성 혹은 그 이런 그 법적 용어가들이 있는데 그걸 검찰 수사 지침에도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임의로 열어서 임의로 자기들끼리만 보는 그래서 스스로 하다못해 그때 그 입회에 있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김모 조교와 정규모 차장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세워놓고 보라고 했으면 그러면 그런 정도의 시비는 뭐 안 할 수 있었는데 안 보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모니터 뒤에서 그렇게 이제 마음대로 이미지를 열어보고 조국 폴더다 하면서 하고는 이제 이건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사실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걸 컴퓨터를 가져가는 과정 자체가 동영상으로 뭐 촬영된다. 그렇죠. 그렇게라도 했으면은 대안이라도 되는데 동영상으로 촬영된 것도 아니었죠. 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자기들이 무슨 행위를 했는지 입증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서도 근데 이러한 그 위법한 이런 증거 수집 부분들이 그 결국은 위법한 뭐 증거 수집이 아니고 이걸 또 적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또 대법원에서까지 또 이 판결을 내려서 참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드레피스 사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대법에서 유죄 판결 나고 나는데 몇 년, 7년인가 8년 지나서 다시 뒤집어졌습니다만은 이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진상 규명이 필요한 거는 이 과연 이 조국 장관이 위조를 표창장을 위조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검찰은 이렇게 수상한 수사를 했는지 이런 수상한 수사를 배후 지휘한 사람은 누군지 이거 워낙 동원된 수사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명만 양심선을 하더라도 이 사건은 엄청난 맞습니다. 저는 이제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봅니다. 네, 그러면 좀 간단하게 우리가 이 1차 조국 죽이기 앞으로의 재판 일정에 대해서 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 조국 교수님 항소심이 공판 준비기일 1차를 했고 이제 다음 주였던가 2차 공판 기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해야지 본 공판에 들어가게 되는데 본격적이요. 지금 그게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어제 새로 알려진 사실이 그 최강욱 재판을 이제 담당하고 있던 그 대법원 일부 재판부에서 이제 아쉽게도 이제 이 강사유교실 PC는 아닌데 그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임시 보유하고 있었던 그 PC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 말지를 전원 합의부로 지금 다시 회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이 사실 간접적으로는 강사유교실 쪽으로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님 대법원 판단할 때도 그 두 개가 한 패키지였는데 강사유교실 PC하고 자택에 있다가 이제 김용규 PC가 맡고 있었던 그 두 가지 PC 케이스가 증거 능력 문제 3패키지였었는데 일단 이쪽은 이제 자택 PC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시 따져보겠다 하고 저는 합의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대법원 일부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거나 아니면 아예 이건 증거 능력을 부인해야 된다고 해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전원 합의를 회부했거나 둘 중에 하나 상태죠. 그 전원 합의부에 이제 회부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4명의 대법관 중에 최소한 1명 이상이 이제 이견을 제기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뭐 이견을 제기한 정도가 아니라 전원 합의부로 넘어가야 된다고는 또 합의를 한 거니까 그런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그 증거 능력의
그 문제가 제3자가 제출한 PC의 전자정보를 증거 능력을 인정해도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이게 정혜신 교수님의 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11월 11일 날 그때 2020년 11월 11일에 판례가 나온 게 그게 인정하면 안 된다는 판례가 나왔었죠. 그때. 그랬었죠. 예. 그때도. 근데 그건 물론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예, 그때 그 판례를 만든 게 저는 그 전원합의부 판례였었는데. 그렇죠. 그 불과 2달 후에 이제 정계신 교수님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소부 판례인데 전원 합의체 판결에다가 예외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년이나 지났으니까 이거는 동양대로 넘어갔다고 봐도 된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새로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도 아니지만 사실 그 관련으로 증언을 한 사람들이 여러 있거든요. 뭐 동양대 장경욱 교수님이라든지 관련 조교분들이라든지 그게 그냥 방치돼 있었던 게 아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PC 자체가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정보도 같이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그렇죠. 심각하거든요. 만약에 이걸 판례에서 그걸 그대로 앞으로 정착화시킨다고 하면 당장 생기는 문제가 우리가 흔히 이제 최근에도 나온 비슷한 보도가 삼성전자에서 어떤 뭐 기밀 정보, 영업 정보, 제조 어떤 정보 같은 걸 빼내가지고 팔아먹은 뭐 몇백억 원 정도에 팔아먹은 그런 사건들이 수십자께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드디스크를 떼갔으면은 하드디스크 값 하나만 물어주면 되냐 이겁니다. 사실 그 안에 들어있던 정보는 몇천억짜리인데. 그게 법적으로 전자정보의 가치를 매체의 가치하고 똑같이 봐버린 거죠. 이 정 교수님 대법원 판결의 문제가. 그래서 전자정보가 별도의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한 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발 그 사주권은 거꾸로 이게 대검의 그 공보관들이 이제 공용으로 쓰는 휴대폰들이 이제 공보관들이 교체가 되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지배권 자체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그 이전의 공보관들은 이제 완전히 이 휴대폰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휴대폰 그것도 업무용 휴대폰이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휴대폰에 있는 전자정보를 검색을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전임 공보관들이 그 반발을 했잖아요. 예, 자기의 그 뭐 입회나 동의 과정이 없이. 네. 그러니까 검찰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기들도 논리도 똑같은데. 네.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이제 대법원의 판단대로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던 PC를 그냥 공용 PC로 강사 휴게실에 배치를 한 거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전자 정보는 만약에 그게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던 거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그건 정경심 교수의 동의를 구해서 맞습니다. 전자 정보는 열어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휴대폰 같은 걸 중고로 만약에 팔았다고 했을 때 아니면 습득했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 안에 있던 개인정보, 뭐 은밀한 사진이라든지 가족과의 그런 그 밝히기 곤란한 그런 내용들도 다 내 것이 돼가지고 산 사람이 마음대로 유포하고 그 사람을 모욕해도 되는지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는 논리가 문제가 돼버리죠.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그 재판의 과정은 뭐 공식적으로는 지금 정경심 교수는 이제 대법까지 가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내었고 조국 전 장관은 지금 뭐 항소심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사법적인 판결이 모든 진실을 독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종결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1차 조국 전 장관 죽이기 검찰 수사 재판의 문제점들은 좀 짚어봤고 다음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광고 말씀 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몰을 이용해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라.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빵준서의 빵준서 명장의 카스텔라입니다.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빵인데요. 이것은 다른 평범한 카스텔라와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 정부 공인 제과 명장 빵준서가 제대로 만든 명장 카스텔라입니다. 야, 오늘 광고 분장 우리 이명지 대표님 광고답게 오늘 뭔가 하는데요, 이제.
그 전통 방식 그대로 이 단풍나무 틀에 넣어서 구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특유의 그윽한 풍미가 상당히 짙고 촉촉한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식용유, 방부제, 버터와 우유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군요. 전통 레시피로 만들어서 국자가 제가 먹어보니까 이게 네. 그 식용유 특유의 느끼한 맛이 안 나는데요. 그런가요? 네. 맛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그 식용유 맛 때문에 카스테라를 이제 잘 안 좋아하는데 네.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오늘 이명주 대표가 좀 혼을 실어서 네.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자가 촘촘하고 묵직하면서도 포근한 맛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바로 이렇게 제품을 받아서 바로 드셔도 좋지만은 실온에 하루나 이틀 정도 두고 드시면은 더욱더 맛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냉동실에 보관해서 바로 잘라서 드셔도 좋고요. 아무튼 빵준서 명장 카스텔라 더 탐사몰에서 검색 후에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구매해도 무료 배송이라고 합니다. 자, 가격은 한 팩에 21,200원입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네, 마지막 쇼핑의 후원이다 더 탐사몰에서 역시 또 광고 훈장 다음이 또 풍겨나. 네. 빵준서 명장 그 카스텔라 한번 직접 드셔보시면 아주 맛이 신선하고 어머님이 꼭 만들어준 카스텔라 느낌이 확 납니다. 예. 자, 이제 광고는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다음 우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민언론 더 탐사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두 군데를 통해서 동시에 라이브 진행 중이고요.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스태프들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더 탐사 구독과 함께 슈퍼챗 후원도 아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그 용해인 의원 그 칼럼인데요. 그 용해인 의원이 우리 민들레의 칼럼니스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용해인 의원 참 그 이 옳은 소리를 당차게 하는 의원이잖아요. 네네. 네, 시민들로부터 많은 그 이 응원을 받고 있는. 그렇죠. 국회에 왜 소수 정당 한 명의 네. 그 국회 소수 몫을 내는 그 네. 국회의원이 소중한지를 아주 그렇습니다. 잘 보여주는.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민들레에 칼럼을 좀 써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기 첫 칼럼인데 저 핵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핵오염수죠. 그냥 원전 처리수 정도가 아니라 핵오염수이다. 저것의 방출에 대해서 한번 국민투표에 붙여보자. 충분히 제기할 만한 주장이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저기 네. 하여튼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모았던 칼럼이었죠. 네. 헌법에도 이것이 이제 어떤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 지금의 대통령인 어떤 사람도 그 후보 시절에 이른바 검수완박법 사실 이거는 법 이름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검찰 정상화법이라고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이걸 국민투표에 붙여한다라고 했던 적이 있죠. 그렇죠. 같은 논리라고 본다면은 얼마든지 이것도 국민투표에 붙여볼 수 있는 그런 안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검수완박법은 사실은 뭐 검찰들 입장에서는 일단 자신의 그 전관 이후 특혜, 자신의 이제 밥그릇을 이제 잃어버리는 법안이기 때문에 뭐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국민투표를 붙여야 될 만큼 사활을 거는 법안일 수는 있는데 객관적으로 되게 국민들 일반 눈높이로 봤을 때 뭐 이 핵오염수 방출에 훨씬 더 중요하죠. 핵오염 검수완박법은 뭐 실제로 운영하다가 잘못되면 다시 또 뭐 개정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핵오염수는 이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용해인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렇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중 무엇이 더 중차대하고 국민투표에 붙일 만한 사안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수완박법은
검사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법이라고 한다면 검사들의 그렇죠. 밥통 아니고 네. 밥그릇 아니미. 후쿠시마 오염수는 국민들의 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안이잖아요. 네.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네.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죠. 네. 아니 예전에 광우병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수입을 빗장을 열어줬다가 문제가 되면 닫을 수도가 있는데 이거 핵오염수 이거 바다에 한번 버려진 건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횟수가 불가능한. 그렇죠. 네. 그리고 쇠고기는 안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치, 안 먹으면 자기가 되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의 물은 이건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 바닷물만이 그래서 이제 아니라 소금 대란 같은 게 그렇죠. 발생을 하는. 예. 그래서 이 국민투표 하자는 이 제안을 용해인 의원, 이 기본소득당뿐만 아니고 이거는 뭐 민주당 그리고 전 시민사회에서 한 목소리로 같이 요구해야 네. 되는 네.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순찬 화백이 최근에 또 윤석열 장관의 대미 대일 네. 외교, 구력 외교 네. 아주 한 컷의 만화로 잘 풍자를 해놨는데요. 네. 그 이번 주 우리 민들레에서 보도했던 여러 사안들 중에서 한마디로 압축하자면은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바깥에 대해서는 군력, 안에 대해서는 강압, 이런 이중성이 뭐 이번 주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박순찬 화백의 이 만화는 바로 이제 그런 대외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좀 요약을 하고 있죠. 중국 대사의 그 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노골적인 반중, 함중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잖아요. 사실 점잖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마치 지금 이제 말에 나와 있는 것지만은 내정 간섭이다. 뭐 원세계라고 하는 과거 이제 청일 전쟁 당시에 청나라의 그 대신의 이름까지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열심히 후쿠시마 오염수를 실은 수레를 마차를 뭐라고 인력거이죠. 인력거에 두 분의 자기 형님인가요, 삼촌인가요, 혹은 어떤 뭐라고 할까 주인인가요, 끌어주면서 이런 극단적인 이중성이죠. 일본과 미국의 거기 네. 이제 마름과 같은 역할들을 하면서 네. 저렇게 또 중국 대사를 만나서 또 같이 이 대미 편중 외교의 문제점들을 좀 지적하는 그렇죠.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중국 대사 이 같은 정도의 말이 만약에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까지 불같이 화를 낼 정도라고 한다면은 한국의 대통령실에 대해서 도청을 했다 한다면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뭐 그거는 거의 선전포고로 해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정부가 그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너무 많이 넘어섰잖아요. 네. 결국 대만 뭐 이렇게 중국 관련해가지고 그 무력으로 뭐 현상을 변경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이 주권 국가로서 가장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말이고 미국이나 일본조차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한 번은 입에 올리지 않는 얘기인데 그걸 한국 대통령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계속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 대사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항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정말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하고 비슷한 의식을 가지고 그런 있겠죠. 거죠. 대만에 대해서. 마치 한국 정부가 그 중국을 때리게 하고 중국의 그 국가적인 자존심을 이제 훼손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은 그냥 입을 닥치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외교라고 얘기하는 건 다 상호주의, 상대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이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중국 정부를 상대로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 사실은 이런 식의 거꾸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적반하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요 지금 많은 언론들이 이것을 한중 갈등이다라고 하잖아요. 한중 갈등이다. 뭐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 갈등은 대체 어디에서 발단된 것인가? 주로 어느 쪽에서 주로 시작한 것인가? 이걸 같이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아야 될 매체들까지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사의 발언에서 시작된 한중 갈등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현상만 보는 것이죠.
어쨌든 뭐 이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오늘도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될 현안이기는 한데 정부나 아니면 여당이 하지 못하는 그 대중국 외교의 복원 역할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 이제 빈자리를 이제 채운 뭐 이런 식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정작 대일 대미 저자세 외교를 대통령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해야 될 때는 침묵하던 언론이 일제히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나라의 자주와 독립에 대해서 자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아주 정말 확고한 그런 의식이 있는 권력과 언론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3월 이후로 계속 보이고 있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미국에 대한, 일본에 대한 이 같은 굴욕 가만히 보고 있어서는 안 되죠. 얼마나 지독한 이중성입니까? 네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들 이게 우리 촛불 이 시민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던 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들이 지금 이제 속속 지금 부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동관 씨로 대표되는 이른바 MB 맨들의 또 이거는 MB 맨만은 아니네요. MB 사람들의 이제 부활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지금 문학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그런 장면인데요. 지금 출판과 책과 관련한 국내 행사 중에서 아마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열리고 있는 서울 국제도서전이에요. 근데 매우 중요한 행사이죠. 근데 여기 홍보대사에 바로 과거 MB 정부 때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 때 그 문화예술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상당히 깊숙이 관여한 그러니까 동료 후배 문인들에 대한 이런 그 부당한 그런 압박 또 탄압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근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소설가, 상당히 유명한 소설가예요. 오정희 씨가 버젓이 지금 국제도서전의 홍보대사에 임명이 돼서 문인들로부터 아주 격렬하게 반발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외국, 특히 이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굴종을 보이면서 자국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모독을 하는 것이죠. 특히 그것도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제 문화계 탄압이기도 하고 아마 이것이 어떤 블랙리스트와 같은 MB 때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재현되는 것을 지금 예고해 주는 것이 아닌가. 내년 이제 총선을 앞두고 결국 윤석열이 이제 검찰 시절에 이제 심판했었던 그 MB라든지 박근혜의 그 잔존 세력들을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귀환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보수, 극우 세력들을 지금 이제 뭐가 결집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퇴행이 저는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그 심판 여론을 더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앞에서 얘기 드렸던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 작가 회의 등에서 이 문인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했죠. 바로 이제 코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제 끌려 나가고 있는 저 사진 속에 저 분이 바로 유명한 송경동 시인이에요. 저 송경동 시인이군요. 한국 작가회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데. 누군가 우리 송경동 시인이군요. 저하고 경향신문 있을 때 참 막역했었던. 그런가요? 같은 동갑락이고. 그렇습니까? 저하고 참. 그렇죠. 노동과 관련된 얘기들 참 많이 나눴는데 사회적 약자들의 이렇게 뭔가 어떤 그 행사를 가지면은 늘 나타나서 그것을 함께 해주고 저런 순환을 자초하는 그런 시인이시죠. 바로 저 기자회견하는 것을 저렇게 막아서고 끌어내고 있는 건데요. 저 왜 저랬을까? 바로 저 행사에 그 김모 박사 있죠. 박사인. 국민대 박사이신 김모 박사가 저게 아마 그 납시였던 모양입니다. 요즘 김모 박사가 좀 바빠요. 저 한산무시 행사 가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경호 차원에서 저렇게 이제 뭐 했다고 보도가 되는데 정말 아주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한편 이제 저같이 저 작가를 끌어내는 모습 또 그렇거니와 한편에서는 저런 행사에 그 바로 그 김모 박사가 많이 지금 다니고 있구나. 상당히 역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구나 하는 것이 이것이 관심이 높아서 참 다행인지 참 이게 불안한지. 박근혜 때 그 최순실의 이제 스멜이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뭐 국정은 간섭은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경제나 안보 이런 건 어렵고 하니까 직접 손을 못 대니까 되게 최순실도 좀 문화계 쪽들만 지금 틀어지고 장난질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행태가 지금 김모 박사에 의해서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더 탐사에 제보가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문화계의 국정농단 김건희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드러날 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우리 이명재 에디터의 칼럼인데요. 그 담배값 인상이 뭐 예고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뜨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담배값 인상이 될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하지만 담배 이제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것은 이제 제가 뭐 담배를 피우고 흡연자여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것은 흡연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그 올해 1분기까지의 국세 감소분이 아마 30몇 조인가? 그 자세히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 하겠지만 상당히 크죠.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것이 어떻게 그 같은 그 세수가 감소한 것이냐. 주로 세금을 내야 될 사람에게서 깎아주고 받지 않고 그걸 면제해 준 거잖아요. 부자 감세. 거기에다가 중국을 자극해가지고 중국 수출이 줄어들면서 경기가 침체되니까 세수가 또 그렇습니다. 줄어들고요. 근데 이제 담배값 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담배는요 복권과 함께 가난한 자들의 세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의 세금이다. 이것이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담배를 찾게 되고 복권을 사게 되죠. 문제는 뭐 담배를 피워라 또 복권을 사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 왜 복권을 사게 되고 왜 담배를 피우는지에 대한 그런 삶의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수가 감소하면은 손쉽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담배값을 인상한다. 이건 사실 더더욱이나 교묘한 것이 많은 이른바 비흡연자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이제 흡연자들에 대한 우리 또 상당한 또 그런 그 반감이 있잖아요. 막 꽁초를 부리고 그런 이제 흡연자들이 조심하긴 해야 될 일이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담배값 인상이라고 하는 이런 얄팍한 수를 통해서 세수 감소를 벌충하려고 하는 이런 발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떤 세금 정책도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약탈이다. 약탈이라는 얘기를 표현이 적절한 것 하고 싶어요. 이건 결국 흡연자로서의 그런 어떤 그 항변이 아니라 흡연자, 비흡연자를 떠나서 상식적인 국민의 입장에서의 그런 얘기를 저렇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담배값이 그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됐던 게 또 이제 박근혜 정권 때 2015년이었죠. 크게 인상이 됐죠. 이제 그때도 역시 이제 뭐 법인세 세율 이제 인하로 인해서 이제 세수 감소를 결국은 뭐 국민 건강을 뭐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담배값을 올려가지고 저는 이것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짓을 하고. 물론 이제 그때 2015년 담배값의 급격한 인상이었죠. 그것이 흡연율 감소에 얼마나 그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몇 편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다양한 다각적인 금연 정책 펼쳐야죠. 공중 보건을 위해서. 하지만 여기에 글에 있는 것처럼 자 지금 어떻습니까? 공중 보건을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한다면은 핵 오염수를 말해요. 안전하다고 마치 뭐 입속에다가 들이마시라라고 이런 식의 지금 언동을 보이고 있는 이 정부에서 공중 보건을 운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가? 과연 이거는 따져볼 문제인 것이죠. 뭐 저도 담배를 피웁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담배값을 이렇게 정부 의사대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릴 때
이게 증가되는 세수는 그 담배의 그 금연 활동이라든지 이미 폐암이라든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한테만 쓸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법을 제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매우 그것이 다른 분야로 쓰이고 있죠. 네, 전용되지 않도록.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소식인 것 네. 같은데요. 네. 그 유시민 칼럼. 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청년 정치라는 문담. 2주일 만에 또 실리고 있는 유시민 칼럼. 이번 주에는 이제 청년 정치에 대해서 이제 농담이라고 했는데요. 왜 농담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청년이라고 할 때 흔히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그런 명예로운 호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하여금 뭔가 이제 기분 좋게 하는 푸를 청이라고 하는 그 청이 하는 의미처럼 뭔가 진취적이고 또 한편 비판적이고 비판 의식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 청년의 이름으로의 정치가 과연 청년 정치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많이 그런 늘 생각을 해왔던 것인데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상당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적잖은 용기가 필요한 그런 그렇습니다. 비판과 지적입니다. 원체 청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하죠? 꼰대. 꼰대. 예. 저는 사실 꼰대라는 말을 절대 안 쓰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매우 어떤 그 사람이 갖는 이런 건전한 비판 또 여러 가지 측면들을 지나치게 단순화 폄하하는 것이어서 저는 안 쓰려고 하는데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같이 지금 청년 정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실은 청년이 아닌 것, 오히려 반청년인 것 그런 행태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께서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요 칼럼에서 이제 좀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청년 정치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그 탈 이념, 네. 탈 진영 이걸 이제 마치 청년 정치의 가장 지고지순한 상징인 것처럼 내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들은 이념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 이념이 있죠. 이념이 있죠. 그렇죠. 이념을 그렇죠. 내세우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제 국힘당이나 아니면 이 보수 진영에 그렇습니다. 더 이제 어필하는 이제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탈 이념이라고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이제 포장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청년 정치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대로 된 청년 정치가 되려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신과 이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이죠. 예, 자기가 뭘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지, 뭘 위해서 자신을 던지려고 하는지 명확한 목표, 명확한 소신, 이념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마치 이념이나 소신을 갖는 것 자체가 이 구태 정치인 것처럼. 예. 그런데 실제로는 이 친구들 최근에 이 청년 정치는 실질적으로는 보수를 표방을 하면서 그리고 이들이 민주당을 또 항상 또 비판을 할 때마다 또 이 조중동은 또 이 청년 정치를 또 네. 띄워주고 그리고 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으면서 어쨌든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청년 정치인들을 많이 배출하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영업이다. 영업이다. 이런 표현도 제가 아주 그렇죠.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어떤 가치, 이상, 네. 또 공정이라고 한다면은 이념은 큰 공정이죠. 큰 공정. 작은 공정이 아니고 큰 공정인 거예요. 근데 큰 공정을 놓쳐버리고 작은 공정.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라는 것으로 이렇게 좁혀져 버리죠. 세상에 이념과 가치와 이상이 없는 정치, 이것이 과연 정치일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지금 말씀 유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영업이라거나 어떤 득실에 따른 어떤 그런 뭐랄까 뭐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오히려 더욱더 제대로 된 청년 정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청년 정치가 과연 청년 정치인가 또 정치인가에 대해서 더 그만 얘기가 나와야 되겠다. 네,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 사실은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주목을 받는 경우는 대개 그 민주당을 비판을 할 때, 네. 그럴 때 청년 정치라는 게 정치적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먼저 꺼낸 것도 아니고 국힘당 쪽에서 먼저 꺼낸 건데 청년 정치라는 말을
하나의 선언을 하는 순간 4050하고 2030은 분리돼야 한다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4050이 이제 민주당 지지율 차이가 높다라는 걸 겨냥해서 만든 프레임이고 그래서 청년 정치라는 말을 듣는 사람한테 이미 정치적 이념에 했던 프레임이 생기는 거죠. 그걸 노린 거고. 그래서 이런 실제 청년이 이런 청년 정치에 빠져드는 순간 이미 보수 쪽으로 편향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죠. 예. 네. 자, 이렇게 유시민의 청년 정치 칼럼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했던 소식은 이제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박지훈 대표님, 오랜만에 나오셨네. 한 네, 석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석 달 만에 나오셔가지고 최근에 가장 전국에 뜨거운 지금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지난 검찰 수사, 그다음에 재판의 문제점들 쭉 날카롭게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저희 그냥 이렇게 돌려보내면 좀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한 말씀 하시고요. 흔히 이제 조국 사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표시하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어쨌든 조국 사태라는 그 용어 자체는 이제 수용한다고 봤을 때 이미 이제 4년 정도가 가까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재 시의성도 없고 그다지 이제 어떤 주목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정권의 탄생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있다고 하면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바로 조국 사태였죠. 네.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 대통령이 유력 정치인으로 부상을 했고 보수 언론들이 이제 어떤 세력화를 도와준 그 계기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정말로 현 정권에 대해서 어떤 비판 의식이 있고 뭔가 문제를 느낀다고 하면은 조국 사태에 대한 관심을 접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제 정경희 교수의 1심에서는 대법원에까지 최종적으로 패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역사적 진실이 대법원 판결 하나로 다 확정되어가지고 역사에 기록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뭐 더 길게는 20년, 30년이 간다고 하더라도 이걸 믿고 같이 이제 외쳐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역사적 진실은 반드시 바로잡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론사들이라든지 국힘된 정치인들 그리고 검사들도 나이를 먹고 잊고 또 잊혀집니다. 우리가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더 오랫동안 외치면은 이것이 진실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심이 열리기를 저는 강력하게 희망합니다만은 그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비결은 우리의 믿음과 외침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민들레 후원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조국 사태 관련으로 어떤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언론사이지 않습니까? 대한이라든지 대한언론이라든지 대한의 대한언론이라는 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조국 사태의 진실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지면을 할애해 주시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크게 감사를 드리고 아마 조국 교수님 본인도 크게 감사를 드리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후원에 많이 참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명재 대표님. 네. 저는 우리 이제 박지훈 선생 보면은 참 제가 감사해요. 지금 이제 말씀한 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억이 힘이고 기록이 힘이다 하는 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으시죠. 우리 박지훈 선생이 지금 쓰고 계시는 벌써 이제 19번 나갔죠. 앞으로 계속 될 텐데 이것은 어떤 조국 사태에 대한 재발견이자 박지훈이라고 하는 어떤 건전한 시민, 정의로운 시민의 재발견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어떤 우리가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그냥 이거를 그냥 가만히 묵인하고 또 방치하기 쉽거든요. 나아가서는 또 그것의 스스로가 자기가 그 문제에 오염된 문제에 자기 자신이 또 스스로 오염되게 돼요. 되게 이제 그 일이 그렇게 돼버리죠. 처음에는 단순히 묵인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앞장서기까지 돼버려요. 사실 그것이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또 나약함이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 박지훈 씨와 같은 이런 실천, 꾸준한 이런 기억과 기록, 작업 이것이 보여주는
어떤 우리에게 응원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저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민들레를 통해서도 계속 연재해 주시겠지만은 이거는 우리 박지훈 씨가 민들레가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꾸로이죠. 민들레가 감사할 일이고 또 민들레를 넘어서 또 조국 장관을 넘어서 우리 시민들이 세상은 좀 더 뭔가 나빠지는 것을 막는 것에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으면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를 생생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해 나가시죠.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은 네. 그 요즘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또 정권 문제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으로 나빠지는 그런 부분에서 모든 이제 부정적인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떤 대처법으로 새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버티는 거, 오늘도 버틴다 이런 식의 대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버티면 버틸수록 더 악화되죠. 왜냐하면은 그런 현상을 이제 제일 잘 설명하는 말이 뉴노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버티니까 거기에 압박이 더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도 버티니까 좀 더 악화시켜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는 게 아니라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외쳐야지만 바로 잡힐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거지. 버틴다면은 더 당연히 악화되는 쪽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버티지 마십시오. 그렇죠. 버티는 거, 참는 게 꼭 미덕은 아니죠. 외치고 항의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역사 그리고 시민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지훈 대표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이미 4년 전, 5년 전 일에서 이미 사람들이 너무 식상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사법적인 판결은 있었지만 여전히 이 검찰의 수사 뒤안에 가려져 있는 우리가 정말 밝혀내야 될 진실은 여전히 지금 어둠 속에 갇혀져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검찰 전 장관에 대한 그 수사 정말 밝혀내야 될 진실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진행형 미완의 우리의 과제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민들레 더 탐사가 더 해야 될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민들레 더 탐사에 대해서 경찰이 또 검찰이 다시 또 잇따라 대표들을 소환해서 소환 조사하고 좀 탄압이 심해지는데 그것은 출범한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민들레가 이미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윤석열 정권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언론에 있어서 굉장히 큰 존재로 성장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민들레가 이제는 대한 언론이 아니고 대한 언론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